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프레임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추천해주신 책이라서 좀 자세한 이유가 우선 적지 않고 바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책은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심리학 도서예요. 그 서울대 최인철 심리학 교수가 2007년도에 출간한 책을 내용을 좀 추가해서 재발행한 그 개정판인데요.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관한 창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이 좀 거창한 게 아니라 좀 벼창한 표현이 같고요. 약간 마케팅 용어 같죠. 프레임은 읽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 생겼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다양한 그런 심리 연구에 대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재미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고점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추석 명절이라서 가족이 모여서 좀 얘기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사무실에 한 번쯤은 있을 법한 진상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쩌다 보니 다들 90년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귀결은 90년대생은 무서워 였는데, 어쩌면 90년대생이 다 이런 성격이나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겠지만 90년생은 이렇다라는 프레임을 우리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90년대생은 우리가 달라라는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고정관념, 어떤 편견, 선입견에 관한 그런 예시 되게 딱,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줬던 하나의 이야기가 책에 접해진데요. 잠시 같이 읽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소리로 인해서 갑자기 꺼진 거예요.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서 아빠는 시동을 걸려고 자동차 키를 돌렸지만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들을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절규를 한 거죠.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왜 또 내 아들이지? 라고 하는 이 외과 의사는 누굴까요?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고 야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간 아버지는 의붓아버지인가?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걸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네, 이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뭐지? 왜 아버지가 둘이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우리가 외과 의사는 남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약간 그 남성과 여성, 이런 성고정관념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바로 의사가 엄마인 거잖아 라고 짐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거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의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는 메시지로 책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책에서 보여주는 좀 여러 가지 사례들, 좀 재미난 것들 혹은 공감할 법한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두 질문이 사실 같은 것을 묻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연설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 둘 중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인정해야 한다, 허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날까요? 사실 저는 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답은 B래요. 두 번째 질문. 왜냐면 금지는 매우 약간 되게 강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연설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람들이 보통 아무리 그래도 금지까지 해야 되겠어? 라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지할 필요가 금지하는 건 좀 오바야. 너무 과한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A로 더 표가 몰린다라고 하는데요. 같은 질문인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다른 프레임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을 지지하는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좀 이끌어내고 싶다면 금지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허용해야 됩니까? 금지해야 됩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해요. 이건 약간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는 여러 가지 사례인데요. 미국의 국방부 부서가 Department of War에서 Department of Defense로 바뀌었는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로운 노력을 하는 부서야. 다른 곳에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을 받을 때만 대응하는 곳이야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Department of War라는 이름 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너네는 그래도 전쟁을 위한 곳이잖아. 공격을 위한 곳이잖아. 라고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는데 이름을 끝에 Defense로 바꾸고 나서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다들 긍정적으로 방어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딱 이미지가 변경된 사례라고 해요. 좀 유사한 케이스로 우리가 사실 개발도상국은 예전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Poor Nations, 약간 빈곤 국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정말 개발도상국, Emerging Nations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한 사례인 거고 사망보험이 아니라 더 이상 사망보험이 아니고 생명보험. 생각해보면 광고에서도 사망보험 이렇게 해서 냈던 광고들이 불과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두 종신보험, 생명보험을 많이 바뀌긴 했었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저도 왜 했던 건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이렇게 단어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전에도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던 것이 행복복지센터인가요? 이름을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름을 굳이 돈을 써서 바꾸는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단어가 주는 어떤 고정관념, 단어로 인해서 고정관념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두지는 않았는데 책에도 재미난 사례가 났던 게 2002년,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이 됐던 내용인데요. 2012년 단일화 야권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나왔었잖아요. 이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질문을 누구를 지지하느냐, 야권 단일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묻고 싶어 했었고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대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 라고 묻고 싶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이게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가 경쟁력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이 후보를 바라보는 대중의 국민들의 시선,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아는 후보 자체가 이런 프레임 전쟁을 했던 거래요. 한치도 물러섬 없이 지지하느냐 경쟁력 있느냐로 싸움을 했던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동일했었대요. 2002년도에도요. 그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 역시 지지도를 원하는 질문을 하길 원했고, 정문종 후보도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걸 원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단일화가 성사돼서 나왔던 질문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좀 만들었던데요. 이게 결국에는 경쟁할 수 있는 후보이지만 이회창 후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노무현과 정몽준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결국에는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밀린 거죠. 그래서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이 만들어졌던 게, 100% 이거에 대한 영향은 아니겠지만 대통령까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의 변화를 줄 수 있었다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급식 사례도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 급식 같은 경우도 사실 언론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질문이 무상급식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하기도 하지만 보통 찬성에 많이 가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투표 나왔던 거는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거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항하는 질문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이런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사람들은 찬성 반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좀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거랑 반대로 전면은 조금 부담되고 단계적이란 말에 굉장히 안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전면적이라는 거라는 자체는 갑자기 급변하게 된다는 거는 약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찬성 반대로 봤을 때 반대라는 가능성이 나오니까 차라리 전면적과 단계적으로 물어봐서 단계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바꿔보자 라고 프레임 전쟁을 그 당시에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꼼수다 라고 많은 비난이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사고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 어떤 프레임 전략이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읽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문장과 표현이 그냥 질문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목차 한번 쭉 같이 보고 싶어서 좀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프레임을 굉장히 다양한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서 재미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언급해 주니까 훨씬 더 읽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목차에서요, 이런 프레임에 대한 내용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몇 개만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한번 볼게요. 챕터 2에서 나왔던 나를 바꾸는 프레임에 대한 건데요. 장기 기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장기 기증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연구 결과 93년도에 연구했던 것 같은데요. 미국인들도 85%의 미국인들이 장기 기증 자체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서역하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럽에서도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과 덴마크, 영국을 비교했을 때 덴마크, 영국에 비해서 네덜란드에 비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의 그 장기기증 동의율이 60%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서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 차이는 저도 어떤 문화적인 차이인가라고 했는데 놀랐어요. 그게 정책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장기이쟁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요, 정책적으로 모든 국민이 자동으로 장기이쟁자가 된대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이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절차를 밟으면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는 본인이 원할 때만 절차를 거쳐서 장기 기증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선택인데, 장기 기증자가 된 똑같은 선택인데 프레임을 바꾼 거예요. 한쪽은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한 선택, 그러니까 장기 기증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아예 깔려다 보니까 장기 기증자가 되지 않아도 됐나? 라는 선택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 기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오히려 어떤 서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번거로우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장기 기증을 될 거냐에 대한 선택이 있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장기 기증이 다른 쪽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장기이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프레임을 한 거죠. 모든 사람이 장기이증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장기이증을 꼭 해야 하나?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찾게 되다 보니까 장기이증을 안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 라는 인식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구나. 역시나 좀 충격이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A와 B의 단어들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배열만 좀 다르죠. 이랬을 때 여러분은 A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와 B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어느 친구에게 더 호의적인 인상을 받으시겠어요? 저도 그랬지만 실험 결과도 역시나 A 조건의 인상이 B보다 훨씬 더 호의적이라는 결과를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특성이 지적이다, 부지런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사람들이 읽고서는 지적이다 하고 뒤에 나왔던 상황들, 천재들은 다 그렇지 않냐? 라고 보통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비조건 같은 경우는 좀 교만하고 차가워 라는 이미지로 많이 해석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성격이 어느 성격 뒤에 나오냐 앞에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상 먼저 나온 정보가 뒤에 오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프레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달라졌던 결과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챕터 4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런 착각을 저희도 종종 하죠. 만약에 처음 만난 사람과 10번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반대로 상대방은 몇 번을 만나야 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보통 상대방이 나를 파악하는 시간보다 내가 상대방을 파악하는 시간을 더 짧게 생각하는 편이죠. 난 몇 번 만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저 친구는 나를 파악하는데 몇 번 만나서 되겠어? 라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는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라든가 이제 뭐 걷는 모습, 머리 스타일, 옷 입는 스타일, 목소리, 또 글씨체 이런 정보들과 단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상대방은 어렵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 거죠. 저도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만 글씨를 작게 쓰면 왠지 성격도 소심할 것 같아 라는 편견이 좀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넌 너무 소심해, 근데 그 이유가 글씨를 작게 써서래 라고 하면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이유로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지라고 발끈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에는 나는 그렇게 상대방을 판단을 하는데 왜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발끈하느냐. 결국 내가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짧다라는 거는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몰라 라는 어떤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인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은 어떤 성격이나 어떤 신념 같은 어떤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의 행동은 상황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거고, 내가 늦는 건 차가 막혔기 때문이야. 애인이 내 생일을 잊어버린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애인의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실수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한 거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한 거야. 이런 판단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요. 결국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 마음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또 저자가 강조하더라고요. 이건 챕터 6에 나왔던 부분인 건데 제일 중요한 챕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다. 나 자신이 타인에게는 상황이다. 그에 대한 예시로 나왔던 게, 이 저자가 그 지도교수이셨던 시절에 수영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체육관에서 수영을 정말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을 수영장으로까지 끌고 와서 매일 같이 수영을 했었다는데요. 하루는 수영장 제자랑 수영장 30회 왕복 시합을 했었는데 교수였던 이 저자가 진 거예요. 약간 졌다라는 민망함에 제자한테 야, 수영하는 내내 네가 너무 신경 써서 내가 오버페이스한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학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교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게 시합 내내 그 옆에서 수영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신경 쓰여서 교수님도 오버페이스를 했지만 그 학생도 똑같이 옆에서 수영하고 있었던 교수님이 신경이 쓰였던 거죠. 결국 지도교수에게도 학생이 상황인 거고 학생에게도 지도교수가 똑같이 상황이었던 건데, 우리는 내가 받는 영향만 생각을 하지 내가 남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날 처음 깨닫고 저자인 최인철 교수님이 이 주제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지속했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하품을 하면 내가 하품하면 친구도 하품하고 친구가 하품하면 내가 하품하고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웃음도 행복도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행복이 SNS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 1,700명의 친구 관계를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 각각 학생들의 마팔로 하는 그런 다른 그러니까 그 1,700명 대상자의 프로필과 이 친구들을 마팔로 하는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분석을 했는데, 프로필에서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친구들이 더 많았고
웃지 않은 사람에게는 웃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았던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프로필로만 판단하는 온라인에서도 혹은 내가 올린 이미지와 피드로만 판단되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웃으면 웃는 웃음이, 웃지 않으면 또 웃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유상종처럼 모인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당신을 향해 웃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멘토로 삼고 배우고 영향을 받잖아요. 하지만 때론 나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나도 더 이 프레임이나 어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식당의 메뉴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C가 가장 이제 비싼 가격인 거죠.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라고 할 때 보통 제일 비싼 C 코스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C가 왜 안 팔리지? 금액을 낮춰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C 메뉴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비싼 C 메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A와 B를 바라보는 관점이 얘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적당한 가격이야 라고 보이게끔 하는 거죠. 결국 이 C 메뉴의 역할은 사람들이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매출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 C가 없다면 비싸게 여겨졌을 B 가격이 C로 인해서 B 메뉴는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C의 역할은 프레임을 바꿔놓는 역할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책에서 나왔던 예시로 예전에 있었던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죠? 시즌 1인가였던 것 같은데 저도 봤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 청년이 나와서 춤을 췄었는데 춤을 엄청 잘 추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계속 춤추는 연습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게을리하는 편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춤추는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심사위원이었던 보아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 청년의 삶에 대한 투지도 물론 감동이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나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보아에게는 이 청년이 C와 같은 메뉴 C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나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나는 덜 한 거구나. 라고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했던 기존의 프레임을 바꿔놓는 역할을 했던 사례 에피소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프레임은 나를 바꾸는 역할도 하지만 그렇게 바뀐 나는 또 다른 빛나는 C가 되어서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저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런 못된 사람에 비하면 나 정도는 괜찮아. 우리 보통 나 정도는 괜찮아 이런 약간 자기 합리화, 위안, 안일함을 좀 갖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어떤 기준을 바꿔주는 C가 각자가 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게 결국 이 프레임을 쓴 저자의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빛나는 C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상황이다. 인생은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라고 조지 버나드 쇼가 남겼다고 이 책의 프레임에 나왔는데요. 지금 이 온라인 독서 모임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생기면 책을 읽었던 건데 출퇴근 시간에 보통 책을 읽기도 했는데 시간이 나서 책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낸다라는 것. 그리고 리뷰도 이렇게 리뷰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리뷰를 함께 하는 부분,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었네 라는 발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굉장히 좋은 또 경험이고 좋은 시도,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독서 리뷰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길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앞서서 독서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이 저에게는 상황이었어요. 남겨주신 분들도 다들 각자의 상황에서 바쁜 시간 쪼개서 시간을 만들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영상 리뷰를 남기셨던 거잖아요. 이 남겨주신 분들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걸 통해서 저도 용기를 내서 또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 한번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제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역시 누군가에게는 또 상황을 주는 프레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